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욕 증시 상황 보니까 최근에는 왜 발표된 실업률 4.3%, 쌈의 법칙 나오면서 뭔가 네. 경기 침체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이제는 또 경기 침체가 과장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또 뉴욕 증시가 반등했고 종잡을 수가 없네요. 종잡을 수 없죠. 예. 예. 우리 오늘 이제 수요일 또 이제 일주일 만에 또 유동 본부장님 만나는 시간인데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우리 주고받았던 내용이나 시장 네. 흐름이 지금 최근 며칠 겪었던 거하고 전혀 달랐잖아요. 맞죠. 그죠? 예. 고용 지표 이후에 또 그러고 나서 ISM 제조업 지수 그 언제부터 그렇게 중요시했다고 그런 얘기 하다가 지금 이제 폭락과 또 급반등을 겪고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저는 재밌는 게 이런 쪽에 이제 일을 한답시고 이렇게 지인들하고 모여서 모임이 있다 보면은 자꾸 묻거든요. 네. 묻거나 시장 관련해서 걱정을 하거나 무슨 기대를 표하거나 이런데 아니 이번 월화 동안에는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아예 그거 한가 봐. 그냥 말도 하기 싫은가 봐요, 시장이. 궁금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고 물어봐야 당신인들 알겠느냐 싶고 예. 그런가 봐요. 예. 그 뭐 약간, 예측대로 흘러가는 시장도 아니고. 묘한 예. 어떤 그 심리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제 그걸 갖고 호들갑 떨기도 싫고 다소 이렇게 좀 사람이 너무 충격이 크면 말문이 막히듯이 그렇죠. 좀 그런 느낌. 지금 시장은 사후 해석밖에 안 되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 본부장님도 바쁜 일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네. 많은 변화도 있었고 그거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네. 너무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로?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네. 거의 제가 운영할 유튜브가 거의 폭발하다시피 사람들이 들어오셔서 그러실 것 같네요. 네, 예. 댓글을 남기시고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월요일은 한국 증시가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고 일본 시장이 13% 빠졌었고 그러니까 예. 대만이 아우. 거의 7% 이상 폭락을 했었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무슨 저희가 전에 경험했던 IMF 때 위기처럼 그런 네. 식의 하락 또는 2007, 8년도에 금융위기 같이 하락 이런 식의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굉장히 힘들게 다가왔냐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저희가 이제 분석했던 여러 가지 자료로서 데이터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거의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한 대 맞은 근데 엄청 세게 맞아서 그렇죠. 지금 정신을 예. 못 차리는 그러니까. 그 정도였다고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타격이 제법 컸지만 여러 다른 금융기관들 보면 이제 특히 프롭데스크 같은 경우에 막 고함질이 나오고 난리가 났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예. 트레이딩 룸마다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아무튼 그 정도 빠진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일본 니케이가 13% 빠진다. 네, 이건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죠. 이렇게 네. 한마디로 말하면 폭력적인 장이었다. 폭력적인. 그러면 이게 좀 정신을 차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반등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정도 얻어맞으면.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월요일 날 미국장이 열릴 때 이제 이게 저가 매수 들어가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해도 되는데 좀 시간을 두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고점부터 저점까지 빠진 기간이 정말 짧았어요.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S&P 500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선물 기준으로 볼게요. 왜냐하면 그게 항상 먼저 선행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고점부터 저점까지 10.5% 빠졌습니다. 근데 걸린 시간이 2주, 3주도 안 돼요. 빠르게 떨어졌네요. 정말 빠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훅 빠지고 좀 올라갔다가 더 세게 또 빠뜨렸거든요. 네.
예, 저거 보시면은 거의 한 3일 만에 저렇게 빠뜨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세게 이제 빠졌다면 보통 이제 반등을 할 때 빠르게 반등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보통 이제 빠진 기간 대비해서 1.5배의 기간 또는 길게는 2배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정말 많이 걸리면 3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분산 투자를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S&P 500은 이 정도지만 다른 것들 보시면 정말 예, 나스닥 보실까요? 저희가 조정을 받았던 저희가 걱정 많이 했던 작년에 7월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의 조정이 12%였어요. 선물로서. 그러면 뭐 한 달에 4%씩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충분히 소화해내요. 예. 그리고 지난 뭐 3월 달, 4월 달에 있었던 조정도 8.5%였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예, 근데 지금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서 2주 조금 넘는 3주 전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7.3%예요.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거를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요. 네. 예, 똑같은 기간에 빠진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소장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나스닥 100이 한 17% 정도면 네. 혹시 그건 20% 넘나요? 예, 27%. 와. 와우.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로 반등을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호재를 두고 있는 게 이렇게 빠뜨린 이유를 가지고 그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금리의 인하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럼 이렇게 빠졌는지를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옌캐리 트레이드. 예. 옌캐리 트레이드는 유동성이 축소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그렇죠? 네. 이건 이제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는 부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동의 전쟁. 그러니까 요 세 개가 같이 맞물리면서 들어오면서 빠뜨렸단 말이죠. 네.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죠? 여전히 옌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일어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그럼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금리를 제레미 스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머전시 컷 75bp, 그리고 9월 달에 또 75bp 이런 식으로 막 공포를 자극하거든요. 아니 무슨 한 달 반 만에 150bp를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저희 교수님. 우리 제레미 시걸 교수님은 우리 이 프로에서도 자주 이렇게 네. 영상과 함께 그분 뷰를 네. 소개해드리죠. 예,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네. 정말 엄청난 위기가 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랑 똑같은 얘기예요. 코로나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를 예. 대비해서 왕창 내리는 거. 예. 그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 정말 엄청난 금융 위기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아직 금리를 안 내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액션이 취해져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확실한 변화가 생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은 원래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랬는데 안 일어났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데이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 13일인가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파리 예. 올림픽 폐막이나 하고 뭐 이런 소리도 들리더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 아직까지 또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얻어맞았고 예.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반등을 좀 했는데 그래도 해석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그리고 그 해석하는 시간을 저희가 지난 이틀 동안에 정말 열심히 분석을 했는데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네. 이거는 좀 과한 하락이었다. 결국 금리를 내려줄 거고 금리를 내려주는 속도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의 내려줌이고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 굉장히 낮고 아주 낮고 여전히 똑같은 비율이고 전쟁 리스크를 가지고 어떤 시장의 흔들림은 유가를 보면 안다.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유가가 폭등을 하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힘듦을 만드는데 지금 유가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네. 예, 오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얻어맞게 되면 굉장히 이 강한 프로그램 트레이딩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 5년간 경험하는 거는 원래 예상했던 밴드 대비해서 항상 2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복하는데. 정도로
뭐 회복하는 뿐만이 아니라 변동성이. 변동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년으로 되돌아가면 예. 2022년에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났잖아요. 금리를 올리면서. 안 일어났는데 경기 침체의 두려움을 가지고 시장이 S&P 500 기준으로서 25% 빠졌단 말이죠. 네네. 25% 빠졌는데 원래는 보통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면 20%까지는 안 빠져요. 그러니까 더 오버하고 빠진단 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3주 만에 10%면 네. 센 거죠. 그렇죠. 예, 2주 반 만에 10%면 아까도 말씀드린 나스닥 같은 경우는 1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 이거는 굉장히 빠른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신 차리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예측을 해보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이것을 대응하는 방법은 너무 빠르게 대응하시면 안 되고 네. 예, 천천히.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고객이 한 분이 뭐 들어오셨는데 물론 전혀 예상 못했던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그분에 있어서 앞으로 한 달 동안에 그 전체 금액의 50%만 투자하자. 예, 그리고 또 한 달 동안에 나머지 50%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예, 천천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변동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한 번씩 몇 년간의 텀을 두고 한 번씩 오는 이런 저항이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그러니 이곳에서 너도 벌고 나도 벌고는 안 되거든요. 네. 누군가가 이래야 누군가가 크게 버는데 꼭 이렇게 흔들어댄단 말입니다. 흔들어대는 장이 오는데 그걸 무슨 뭐 어떤 주체가 있어서 딱 특정 주체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시장의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딜링룸이나 전반적인 어떤 트레이딩 쪽의 운용 쪽에서의 그 비명 소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완전 시장 턱 돌아갔죠. 턱 돌아갔는 와중에 실려 나간 쪽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되고 반면에 또 우리나라도 고객 예탁금이 뭐 갑자기 한 5조가 더 늘었다든가. 지금 신규 고객 말씀하셨지만 지금 또 이렇게 한번 약간 자산 시장의 어떤 버블기가 빨리 해소되는 어떤 급락을 기다리는 세력도 여전히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 지금 굉장히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렇죠. 문제는 본부장님, 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있으면 장이 흔들린다 하는데 약간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엔캐리 트레이드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야 이것도 잘 네. 가늠이 안 되고 있고 네. 그중에 어느 정도가 이번에 청산된 거야? 다 된 거야? 아직도 한 번 더 뭐 엔화가 더 네. 강해진다든지 뭐 자산 시장이 흔들리면은 또 엔캐리 청산이 또 나오느냐? 참 불확실하고 네. 중동 저거 진짜 일이 커지는 거야? 저러다 많은 거야? 불확실하고 네. 뭐 경기 침체 진짜 오는 거야? 아직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그 세계가 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해소시켜 드려야죠. 그러죠. 결국은. 네. 그게 해소가 돼야지만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렇겠죠. 저는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도 안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럼 우선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고 네. 얘기하고 있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예, 도대체 예. 뭐냐? 예, 그냥 말은 정말 많은 분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하시는데 네. 이제 이해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만 있는 게 아니고 대만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만의 금리가 2%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일본의 금리는 1%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돈을 빌려요. 예, 돈을 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미국 가서 부동산 사든 뭘 사든 간에 예. 사면 훨씬 더 수익이 좋잖아요. 예. 게다가 미국이 금리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죠.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했더니 수익이 훨씬 많이 나죠. 네. 근데 금리가 미국이 더 높으니까 계속해서 엔화가 절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훨씬 더 적게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옌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똑같이 대만도 마찬가지죠. 근데 대만은 좀 다른 게 환율이 막 무조건 절하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달러에 패그돼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낮은 금리 이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왜 그럼 옌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일어나느냐? 반대로 가면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엔화가 절하가 아니라 절상을 가버리면 예, 돈을 갚아야 되는 금액이 늘잖아요. 해외에 있으면. 예,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딱 나와 있듯이
환율이 160유로 치고 올라갔던 게 훅 빠져서 14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예, 아주 빠르게 거의 15%. 예, 폭락이라는 거는 yen 가치가 급등을 해버린 거죠. 네네. 그러면은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면은 15%를 얻어맞은 거죠. 예, 다시 엔화로 바꾸려면. 예,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변동성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일어났다. 이게 이제 결론이 지금 나온 거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 선이 적절한 엔화이냐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뭐 트레이딩을 할 때 있어서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interest rate parity라고 해서 금리의 차이를 가지고 뭐 결정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purchasing power라고 해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에 네. 대한 차이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지금 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걸 트리거한 게 뭐냐면 일본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예. 예. 안 올리다가 이제 좀 제법 올렸단 말이죠. 예. 사실 0.1에서 0.25 올린 거 0.15%밖에 안 올렸지만 네. 다른 데는 다 내린다 얘기하고 있는데 얘네만 올린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예, 이러면서 이제 이 트랙을 나왔는데 근데 이제 미국은 금리를 내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한번 과거에 98년 8월 달에도 옌이 147yen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가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과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해드리겠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95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금리는 0.5%에서 정말 높아봐야 0.5% 조금 더 올라간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 현재 0.25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이렇게 했었을 때가 0.5%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0.5까지 올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올린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0.75까지도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저희는 1%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긴 하는데 물론 제레미 시갈 교수님처럼 1.5%를 그냥 한 번에 내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급격한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천천히 내려준다라고 봤고 만약에 적절한 금리 수준이 3.5 이상이다. 4% 이상이다. 천천히 지금 5.5에서 3.5로 2%를 천천히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옌캐리 청산이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천천히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금리의 차이는 일본은 아무리 높아야 1%고 미국은 아무리 낮아야 3.5%고 예. 여전히 예.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청산이 된다 이거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일정 부분은 청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환율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부채 비율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정부의 금리라는 것이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부채 비율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자가 비용이 얼마나 크냐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일본의 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GDP의 113%였던 게 1998년이에요. 예. 아까 147yen. 근데 지금이 265.95%예요. 예. 근데 금리를 그렇게 올릴 수 있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렇고 선진국 입장에서는 네.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막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으니까 그거를 좀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는 건 다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금리를 그렇게 빨리 많이 올리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옌캐리 청산, 예, 분명히 임팩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계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네. 예, 그거를 지금 해볼까요? 바로? 아, 그래 바로 예, 좋습니다. 해주세요. 예, 네. 예. 저희가 죄송합니다. 가지고 오지를 않았군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네네. 지금 현재의 그 인터뱅크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돈을 빌린 거 말고요. 예. 인터뱅크 통해서 지금 이제 이런 쪽으로 들어갔다고 계산되는 게 저희의 계산상으로는 한 130조 yen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많이 봐야 150조 yen 정도 돼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적어도 뭐 환율 1조 달러 1조 달러 정도. 자, 그러면
S&P 500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45조 달러. 그러면 몇 프로죠? 5%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렇게 급격하게 10%를 물론 요 이슈만 가지고 또 빠뜨린 건 아니지만 네네. 이 정도까지 세게 때리면 사실 뭐 그 모든 게 다 청산된다라는 금액을 반영을 한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오버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뉴스 때문에 프로그램 트레이딩이 촉발했고 그걸 가지고 완전히 밀어버렸고 환율을 바로 15% 때려버렸고 여기에 따라서 막 나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옌캐리 트레이드 아직까지도 생각해야죠. 예. 왜냐하면 이게 끝난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얼마나 일본이 올릴 거냐. 네. 둘째, 미국이 얼마나 내릴 거냐. 예. 요거가 정해져야지 이 캐리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뭔가 투자하시는 사람들이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게 답이 안 나왔죠. 시장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제임스가 교수님이 1.5% 내려야 된다 그러고 미 연준은 아니 조금만 내려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헷갈리시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죄송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금 화면에 나왔던 한미일 기준금리 추이 잠깐만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은근히 가만히 보면은 지난 7월 30, 31일 말일날 이틀 동안 있었던 연준의 FMC하고 BOJ 통화정책회의가 겹쳤는데 수요일 날 31일 날 결국 상단 0.1%에 있던 걸 0.25%로 BOJ가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저기서 중요한 게 일본은행은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한 거고 저 위에 빨간색에 있는 연준의 금리는 이제는 내려올 일만 남아 있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은 엔캐리를 갖다 청산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극제가 됐는데 그 고명하신 제리미 시걸 교수님께서 얼마씩 낮추자고요 한 번에 원샷에 0.75씩 75bp씩 한 두 번 낮춰서 150bp를 1.5%포인트를 단기간에 낮추자. 그래서 5.5를 갖다가 4%까지 내리자. 그렇게 되면 저 빨간색은 훅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안 그래도 제일 시장의 불안 요소인 엔캐리 청산을 자극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제레미 씨가 교수님 얘기를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무리 급하다고 연준 보고 이 와중에 75bp 금리 두 번씩 내리라고 하는 거는 시걸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그분은 지금 1년 내내 금리 올리면 안 된다 얘기했고요. 1년 내내 금리 내려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경제가 1년 내내 안 좋아졌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기의 비유와 그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기하는 문제 의식은 뭐냐 하면은 시갈 교수가 그랬대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좀 뭐 좋아질라나가 아니고 그런 위험성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어떤 폭력적인 어떤 시장 흐름에 정책도 폭력적으로 그렇게 행사해 버리면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걸 갖다가 혹시라도 시갈 교수처럼 하면은 장이 좋아질라나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연합니다. 자, 또 이 얘기를 그럼 되돌아가시죠. 장달금리차 역전 현상이 보통은 이제 해소가 되면 왜 이게 경기의 침체와 연결이 되냐면 자, 이제 어떤 케이스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단기 금리를 빨리빨리 떨어뜨려요. 근데 장기 금리가 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단기 금리가 확 떨어졌어요. 장기 금리가 확 떨어졌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같이 떨어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서 해소가 되면은 왜 금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느냐라고 생각하면 그 경기가 안 좋으니까로 해석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레미스가 교수님이 1.5%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얼마를 떨어뜨려야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그분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너무 많이 올렸다. 자, 인플레이션을 너무 걱정을 해서 물론 인플레이션 높았죠. 그래서 지금 PC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도 2.5%죠. 그렇지만 2.5% 이상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2.5%보다 3%포인트나 더 높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정말 높아야
예, 1%에서 1.5% 정도만 높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네. 예, 그 얘기를 지금 여태까지 1년 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하고 그리고 멈춰 이 얘기거든요. 지금 금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예,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사실 예. 2% 정도가 앞으로 된다. 예.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아무리 높아야 금리가 4%면 돼요. 2% 정도만 더해주면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벌써 얼마죠? 5.5니까 1.5를 자르면 4%란 말이죠. 네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만약에 장대금리차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네.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딱 서버리면 시장은 계속 빠져요. 예. 예,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35% 빠집니다. 최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이 그렇게 미 연준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네.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얼마나 천천히 떨어뜨리냐, 얼마나 빨리 떨어뜨리냐.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경제가 버틸 수 있느냐, 안 버티냐, 못 예. 버티냐 이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진짜 분석해야 되는 부분은 네. 미국 경제가 정말 경기 침체 올 거냐, 그렇죠. 예. 금리를 어느 정도 내려주면 되느냐, 네. 예,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면 금리가 적절하냐 이런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분석을 계속 지금 저희가 지난 이틀 동안에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얘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오늘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524포인트, 코스닥은 1.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2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이제 오전에 나온 소식이 있죠. 지금 엔비디아 5세대 HBM3E 퀄테스트 통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3% 강세가 예상되고요. 74,900원 집계됩니다.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93만 2천 원.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4% 하락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2.9% 상승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KB금융, 포스코홀딩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4% 하락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 9%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일부 지금 하락이 좀 예상되고요. 알테오젠 소폭 내림세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0.3% 하락 예상되고 호가는 91,200원, HLB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 2% 하락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엔캠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엔캠은 보합 예상되고 리가캠 바이오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클래시스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이 3%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19만 2,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뭐 코스피는 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좀 하락 출발 예상돼 보는데 위증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네요. 예, 그렇죠. 지금 또 미국 증시 지수 선물 흐름을 잠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제 장 후반에 약간 뒷심이 딸려가지고 상승폭이 한 절반 정도로 갔다가 이렇게 반납하면서 상승 마감이었는데 지수 선물도 약간 지금 약세라서 우리 시장도 빠르잖아요. 또 보면은 네, 그런 상황인데 시장 기울이나 우리 정면 앵커 목소리 기울이나 빨리 감기 나야 되는데. 네. 여름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 워낙에, 죄송하네요. 워낙에 우리 또 에어컨 밑에 오래 있고 하다 보니까 목이 성취하는 분들 많으세요. 네, 시청자분들은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때 때마침 공교롭게 시장이 떨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됐어요. 누가 이렇게 얼굴 표정 보면 되게 물린 줄 알겠어요, 시장에서. 네, 그렇죠. 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참네. 지금 저기 네. 경기 침체 이슈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최근에 그 나온 ISM 지표, 제조업 지표.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은 또 약간 이렇게 또 약간 또 엇박자더라고요. 여기다 또 고용 지표, 뭐 싸매법칙까지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악재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다 호재만 보고 있었죠. 이제는 그러니까 다 악재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제조업 PMI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됐었죠. 예. 이 숫자가 46.8이니까 정말 낮아요. 50보다 한참 미치잖아요. 그러니.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이게 근데 또 이것만 본 게 아니라 봐라 2023년 이후에 계속 50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살짝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조업이 이렇게 안 좋은데 예, 어떻게 미국 경기가 좋냐 예, 이제 이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걸로 가지고 또 얘기를 했냐면 실업 청구권자 수가 25만 명으로 늘었다. 예, 많이 올라갔다. 예,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뭐 데이터 있죠. 예, 샤미 법칙. 예,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질문 주말 동안 많이 받았던 샤미 법칙. 네, 샤미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자면 저점 그 실업률 네. 3.5%입니다. 근데 3개월 평균 실업률 현재 그게 4.13입니다. 예.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0.5%포인트 이상 올라갔다. 네. 예,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침체를 트리거한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장다금이차 역전 현상 가지고 장다금이차 역전이 일어나면 12개월 안에 아니면 조만간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네, 그러면서 네. 또 발작이 있었죠. 예, 그런 케이스가 과거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다금이차 역전 현상이 지금 1년하고 10개월 됐어요. 예, 그랬는데도 근데 이제 또 요번에는 장다금이차 중에서 10년 마이너스 2년짜리는 잠깐 플러스 갔었다. 이러면서 또 언론에서 막 때립니다. 이러면서 또 이제 불안감을 이야기를 하죠. 네, 뭐 다 좋아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있어서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지표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샤미 법칙을 만드신 분도 경기 침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네. 예,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좀 다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우선 첫째는 이 ISM 제조업 PMI 지표가 1995년에서 97년 요 사이도 보시면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계속해서 50 밑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나중에 1996년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확연하게 플러스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가 언제냐면 인터넷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이 AI 시대랑 비슷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지금 지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숫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몇 년 동안에 몇 년이 아니죠. 1년 반 동안에 요 GDP 성장 한번 보시면 예, 아까 계속 50 밑이었어요. 제조업이. 네네. 그죠? 근데 어떻게 나왔죠? 작년 2, 4분기부터 2% 위로 올라섰어요. 이게 실질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나서 3%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3분기 떨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2.5% 위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과거 10년 동안에 평균 GDP 성장률, 실질 성장률이 1.7%, 1.8%밖에 안 돼요. 그거에 1%포인트가 더 더해진 겁니다. 좋잖아요. 근데 PMI 지표는 계속해서 50 밑이에요. 제조업이.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서비스업이나 뭐 아니면 뭔가 생산성의 상승이 일어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이 실업률의 움직임에 있어서 한번 보죠. 이 지표를 보시면 실업률이 왜 올라갔느냐.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샤미 법칙에 있어서 실업률이 올라간 게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려면 고용이 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야 돼요. 예, 실업률도 올라가면서 고용이 되고 있는 사람 수도 줄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죠. 당연하겠죠. 근데 지금은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고용이 되고 있는 사람 수는 늘고 있어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업률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 중에서 정규직은 변화는 별로 없는데 네네. 예, 지금 새로 들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하는 인구가 예, 늘었다라고 이민자들 보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실업률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네. 괜찮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신규 고용 숫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규 고용 숫자가 17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1만밖에 안 나왔다. 예. 그러면서 패닉을 했지만 여전히 11만이에요. 옛날에 11만 그러면 와 이렇게 잘 나와? 이렇게 할 숫자입니다. 그것도 민간 고용으로 계산했었을 때 10만 살짝 못 미치는 9만 7천 명이에요. 네네. 예, 그 정도 숫자는 굉장히 건실한 어떤 고용 지표예요. 예, 그래서 또 임금 상승률이
급격하게 뭐 마이너스로 갔냐? 아니고 2% 곱하기 12 하면 2.4%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로 놓고 봤었을 때 제가 볼 때 이 실업률 데이터만 가지고 샤미 법칙만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거 제가 볼 땐 너무 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부분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간이 좀 있나요? 네. 결국 가계는요. 고용 시장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돈을 빌렸냐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얼마고 내가 이자를 얼마나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제가 금융 위기를 예측했었던 97년, 2007년, 2008년하고 비교했었을 때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3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뭐 29%포인트나 낮아요. 네. 그러면 이자율이 훨씬 더 높아도 감당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95년부터 2000년도도 그렇게 가능했거든요. 왜? 부채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부채를 빌리면 원금이랑 이자를 되돌려 주잖아요. 그 퍼센티지를 가처분 소득으로 계산했었을 때 이 부채 얘기를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전일까지 계속해서 조정이 있었던 상황인데 경기 침체 우려가 과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바닥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에 성공한 모습이고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도 좀 반등을 나타내면서 2,500선 그리고 700선 좀 회복이 됐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27% 떨어집니다. 2,51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약보합권으로 73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약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3가 이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주가는 1.3% 올라갑니다. 73,400원. SK하이닉스가 2.5% 약세입니다. 16만 4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1% 떨어집니다. 33만 3천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으로 92만 9천원. 현대차가 0.6% 떨어집니다. 기아가 2% 약세로 10만 5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으로 18만 2,300원. 그리고 KB금융, 포스코홀딩스는 1% 내림세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7% 떨어집니다. 어제 이제 9% 넘게 좀 반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약보합권이죠. 18만 500원. 그리고 알테오젠 보합이고요. 에코프로가 0.4% 하락합니다. 9만 1,100원이고 HLB가 1% 올라가죠. 8만 1,2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 1.6% 떨어집니다. 셀트리온제약 약보합권으로 7만 4,300원이고 엔캠은 1% 하락이죠. 미가캠바이오가 0.8% 올라갑니다. 8만 4천원권이고요. 민호공업이 2.4% 강세 19만 1,000원. 휴젤 0.2% 소폭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팅, 밸브 관련주도 흐름 좋습니다. 지금 화성 밸브가 17% 급등하네요. 11,680원.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도 9% 이상 올라갑니다. 11,930원권이고요. DK락이 지금 6.4% 상승 8,170원. 그리고 태광이 5.4% 올라갑니다. 16,600원 선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성광밴드도 3.9% 강세입니다. 13,710원.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KSP도 1.8%, 2.7% 강세입니다. 한국선제도 1%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피팅, 밸브 관련주, 조선기자재로 보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인트론바이오, 국전약품, 수젠텍, 엑세스바이오, 폐렴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 섹터가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뭐 코로나 관련주,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수젠텍이 8% 이상 올라갑니다. 9,290원. 그리고 진원생명과학도 4.2% 상승하죠. 메가이CS도 지금 6.4%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퀀타 매트릭스도 15% 급등합니다. SD 바이오센서도 4%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엔텍, 랩지노믹스도 5%에서 6% 강세, 휴마시스도 7%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뭐 코로나 관련주들 지금 보시다시피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운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대한해운이 6% 이상 올라갑니다. 2,135원. 그리고 STX 그린 로지스도 5.9% 강세, HMM도 1.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들 흐름 좋고요. 그 밖에 뭐 셰일가스 관련주, 뭐 진단, 백신 관련주. 자, 오늘 그 제약바이오, 뭐 진단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도 흐름 좋고, 피팅 업체, 스틸파이프 관련주도 좋고, 이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집니다. 1,90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52억 원, 1,444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39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7억 원, 121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많이 삽니다. 지금 3,176계약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원 환율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제 정규장 마감에서는 30전 상승한 1,375원 90전에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뭐 환율 자체는 계속해서 네, 지금 박스권이고요. 아직도 1,370원대네요. 네네. 참. 예. 이제 최근에 이제 달러인 환율이 워낙 162엔이 있던 게 152도 아닌 142까지 한 20엔을 훅 떨어지니까 우리도 같이 가주면은 1,300원도 깨지나 싶은데 그냥 엔원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저는 장 열리면서 딱 느낌이 그러네요. 우리 지난 5일날 봤던 월요일날 봤던 그 장 말이에요. 네네. 월요일날 그 데일리 캔들 안에서 했던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니케이만 하더라도 그날 12.4% 폭락을 했는데 그날 고점이 35,300포인트, 저점은 31,156포인트인데 지금 33,800인데 그러니 어느 세월에 지금 35,300을 넘고 또 언제 또 31,100을 갖다가 하회하는 그날 그 레인지 안에서 당분간 허우적거릴 것 같은데요.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 지난 월요일날 있었던 장이 진짜 희한한 장이 됐던 겁니다. 그 레인지를 벗어나서 다시 반등을 해서 이제 고점을 높여 나가기도 여기서 저점을 더 깨고 뭐 더 급락으로 가기도 네. 힘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이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일본 시장은 저희가 이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게 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상반기 지나기 아니죠 거의 뭐 2, 4분기 시점에서 너무 비쌌었어요. 네. 4만 뚫었었을 때. 그래서 그 얘기 여러 번 해드렸고 저희 일본은 다 정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도로 빠지면은 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엔을 보시면 또 다시 저점이 141.75였어요. 네. 지금 145입니다. 예. 다시 또 올라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이 일본 투자가 이렇게 이엔에 정말 예민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엔이 절하가 되면 상승을 하고요. 네. 이엔이 절상이 되면은 빠집니다. 그래서 일본 투자는 이제 그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환해징이 어떻게 보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제 일본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아까 가계부채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제가 은행을 지난 30년 이상 동안에 여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들을 분석을 해본 경험으로서는 예. 가계부채 비율이 70%대일 때 어떤 뭐 엄청난 위기가 터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저희가 10년 전에 제가 한국으로 되돌아왔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했었을 때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저희가 그때 분석했었을 때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77%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터질 이유가 없다. 네. 물론 많이들 걱정은 해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예. 지금 현재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을 보시면 71.5%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의 10년 전보다 더 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가 앞으로 천천히 떨어져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가계는 아까 보여드렸던 고용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가계부채 비율을 놓고 보더라도 2008년도의 금융위기, 2007, 2008년도의 금융위기하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때와 비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냐 그때. 네. 그리고 또 언제 이 장내금리차 역전 현상이 해소됐었을 때 언제 경기 침체가 왔냐. 자꾸 이제 그거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그걸 보더라도 이번 하락장은 좀 생각보다 빨랐어요. 이제 요 지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겁니다. 2006년에서 2008년도 이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 저희가 이제 2006년도부터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시장에다가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때 어쨌든 아까 보여드렸듯이 가계부채 비율이 100% 근처까지 네.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금리에서 오래 못 버틴다. 빨리 내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던 게 2006년 7월입니다. 네. 그리고 지수가 고점을 형성한 게 2007년 10월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금리를 올리고 나서 1년 얼마죠? 1년 3개월 뒤에 고점을 찍었어요. 예, 그리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얼마나 지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침체가 왔느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4개월 뒤에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으면 지금은 언제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나요? 작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1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장은 생각보다 더 빨랐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가정이 아직 금리를 내리지도 않았잖아요. 네. 근데 내리고 나서 지금 정말 빨리 왔었어요. 이때 이 금융위기가 올만한 펀디멘탈이었는데 이때도 4개월 뒤에 왔는데 지금 벌써 왔다라고 지금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너무 과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가장 최근이었던 코로나 때는 어땠느냐 한번 보시면 마지막 금리를 2018년 2월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이 형성된 게 2020년 2월이에요. 그러면 자그마치 2년이 걸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1년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금리를 내리고 나서 언제 경기 침체가 왔냐면 이건 코로나 때문에 왔습니다. 네. 인위적으로 왔는데 그것도 7개월 뒤에 왔어요. 지금 저희가 아직 금리를 내린 것도 아니고 예. 장내금리차 역전 현상이 물론 10년 마이너스 2년은 해소가 일시적으로 됐지만 네. 저희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1년 마이너스 3개월.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3개월짜리가 더 예민하거든요. 예. 예, 그걸 보면서 판단했었을 때 이 장내금리차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시기가 내년 말에도 안 올 거예요. 내후년 말까지 가도 올까 말까입니다. 지금 현재 네. 시점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이때와 비교하는 거는 너무 과장됐다. 예, 그래서 물론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지켜보자.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지금 파셔야 돼요. 그건 얘기할게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나서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시장은 첫 해에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고점 대비해서 35%, 40% 빠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하락장이 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금리를 빨리 세게 내릴 필요가 있냐. 그리고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그렇게 빨리 막 떨어질 거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쌈의 법칙에 그 법칙을 만든 클로디아 쌈. 네.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다. 자기가 만든 그 룰에 따르면은 지금 이미 0.53%포인트 벌어졌으니 최근 3개월 평균이 네네. 최근 1년 내 최저치 실업률보다 그러면은 자기 모델에 따르면 경기 침체라고 정의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봐서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당연하죠. 지금 무슨 뭐 미국의 지금 GDP 나오는 게 1분기가
1.4%. 이번에 어제 발표된 2분기 국내 총생산 연율로 2.8% 성장하는데 네. 경기 침체는 뭐 성장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경기 침체 얘기를 할 텐데 자기 모델을 갖다 이제 과거에는 그랬으나 지금 이거는 경기 침체 아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 예쁘장하게 생긴 분이지만 저도 은근히 보니까 정치적 성향은 있더라고요. 지금 만약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였으면 아마 그랬을지도. 내 모델이 말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하도 띨띨하게 해가지고 경기 침체에 빠져든 것 같아요. 라고 했을지도.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8% 성장하는 나라에 가장 최근에 CPI가 미국 CPI가 3%인데 그러면 단순히 2.8 성장하는 나라에 인플레가 3%면은 금리는 5.8은 돼줘야 되는데 그러면 5.5% 상당 그렇게 높지도 않은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식이라 가지고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보면은 얼마든지 이런 거 갖고 뭐 이거하고 시장 흐름하고는 별 상관은 없지만 우리 월요일날 왜 다들 그렇게 출구 찾아가더라고 막 짓밟혀가면서 막 터져가면서 그렇게 코피 터지면서 그랬는지 그 다음 날은 왜 또 허겁지겁 사자고 난리 쳤는지 모르는 게 시장이긴 합니다만 이 매크로적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갑론을박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영역 같아요. 왜 저희는 그렇게 느끼냐면요. 이게 지금 혁신 사이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이제 불안한 건데 그렇지만 결론은 우리가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이라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 AI 사이클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안 본 미래잖아요. 네네. 본 적이 없는 미래잖아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죠. 예. 예, 보지 않았던 미래죠. 그래서 저희가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때 도대체 어떻게 움직였냐,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바뀌었느냐,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인터넷이 들어오고 나서 GDP 성장률의 변화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고용시장 가지고 경기 침체를 논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요소는 생산성입니다. 예. 생산성이 GDP 성장률의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70%인 거를 더 지켜봐야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걸 제대로 저희가 아직 해석을 하기 어려워요. 예. 보시면 인터넷 사이클 때 보시면 쭉 올라갔죠. 그래서 연간 단위로 2.4%의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그럼 고용이 없이도 저성장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네.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GDP는 국민 총 생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19가 터졌었을 때 확 마이너스 이제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되돌아가니까. 네. 예. 그러면서 정말 바닥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화가 되고 난 이후의 숫자를 계산하더라도 그러니까 작년 2, 4분기 숫자 대비해서 이번 2, 4분기 숫자를 계산하더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계산을 하더라도 2.7%가 나왔어요. 이 숫자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물론 지금은 변동성 심할 거고 헷갈릴 거고 하지만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예. 그럼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왜 중요하냐? 기업 실적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 2, 4분기의 실적 발표가 지금 거의 80% 이상 됐거든요. 네. 1, 4분기의 이익 증가율이 얼마였냐면요. 5.9%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예, 이익이 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익 증가율이 2, 4분기 나오고 있는 숫자는 얼마냐면요. 11.5%예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마진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왜 마진이 확대가 되고 있을까요?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 경기 침체의 지금 아직 숫자를 제가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후행 지표라고 자꾸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업들이 주고 있는 가이던스를 보고 있으면은 3분기가 나빠질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예.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내년에 좀 슬로우다운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컨센서스를 보시면 올해 이익 증가율이 10%대 중반 초반, 내년도가 14%대 후반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이익 증가율이 예측이 되고 있고 매출 증가율도 거의 6%대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GDP 성장률 우리가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명목 성장률 그죠? GDP 실질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5%에서 6%의 지금 매출 증가율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경기 침체가 바로 온다라고 해석하기가 제가 뭐 틀릴 수 있습니다만 예. 앞으로 1년,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을까요? 저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일어날 때 천천히 투자를 늘리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너무 세게 맞았으니까 네. 예, 좀 너무 빨리 되돌아가지 말고 예, 천천히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분산 투자를 앞으로 한 달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또는 네. 좀 길게 보면 2달 정도에 거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진짜 우리 시장까지도 이렇게 되네요. 미국의 무슨 실적 가지고 그 엄청난 대형주도 시총 큰 종목들이 그렇게 급등 급락을 하는데 우리 지금 방금 나온 아모레퍼시픽 2분기 실적 조금 부진하다고 22% 빠지네. 뭔 이런 종목들이 22%요? 21%. 이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영어로 하면 진짜 시장 너버스하네요. 툭 건드리면 그냥 막 확 짜증 내고 예. 그러니까 토라지고 막 그러니까 폭력적인 시장이라고 말씀을 그러네요. 드렸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날카로워져 있는 네. 오랜만에 보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